스탈린그라드의 영웅들의 장례식. 다만 문제는 살아남은 군인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선전의 희생양으로 이용해서 독일군이 전멸했다는 보도를 내고 대대적으로 장례식을 치르려 했던 점이다. 플리비아는 한 부인의 이야기를 적었다. 그녀에게 선전부 참사관이 찾아와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싫어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거인은 살아있다고요. 그녀는 외쳤다. 싫어요, 안 돼요, 장례식이 나간다는 따위는 약속 못해요. 부인, 이것이 제4군 전체의 장례식을 상징하는 의미, 다시 생각해 주시죠. 참사관이 대답했다. 싫다고요. 그녀는 계속했었다. 싫다고요. 장례식에 간다고? 공허한 정치운동, 나치 프로파간다. 독일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빠졌다. 그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선전조국으로 부서지며 패배했다. 니르메르크 재판에서 단죄를 받았다. 세계대전 뒤 독일은 분단되었다. 나치스 체제와 파시즘 모조리 몰아냈다. 독일에서 히틀러와 나치스는 자신이 직접 을과 조직 복장을 선전하며 마지막까지 공허한 정치를 퍼뜨렸다. 히틀러는 마리아인을 필두로 한 민중은 확신했지만 대중은 조금도 믿지 않았다. 대중의 관념은 변덕스러우며 대중의 신념은 선입견에 지나지 않고 대중의 본질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엉덩이에 참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봤다. 대중은 큰 거짓말이 쉽게 성난다는 것을 쉽게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치스는 민중의 대중화를 선전 전략으로 삼았다. 민중을 대중화하는 것이 선전이다. 연설은 그림자이다. 유창한 말이 가진 힘은 폭력이 가진 힘과 매우 비슷하다. 대중은 부정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대중은 대우받고 싶어한다. 여론이란 모두 계몽이다. 히틀러 유켄트라는 형태의 즉 선전에서 나치스 조직 속에서 어떻게 분모해왔는가는 다른 내용도 시사한다. 나치스 독일의 중심이 된 친위대 SS나 국가보안부는 원래 지적임에 교양 있는 청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의 모두 청년하고 이상으로 부푼 젊은이들이었다. 그 지식의 무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질된다. 동유럽 유대의 절명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의 실행자가 되었다. 히틀러 유켄트를 통해 그 위의 청년들이 나치스 조직의 유능한 관례로 변해가는 과정, 그 틈을 제시해 나간다. 소년이 전쟁놀이와 기계 공작을 좋아하는 것도 히틀러는 잘 알고 있었다. 건강을 유지하고 스포츠로 투정신과 단체정신을 훈련하며 그들의 유희 본능을 유희 본능에 이렇게 그걸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인식하지 못한 채 빠져드는 군사훈련이었다. 히틀러 유켄트가 받는 신체 훈련은 평화로운 스포츠라고 불렸지만 그런 척할 뿐이었고 사실은 캠프에서 실시한 지도 항목 알람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ABC로 나눠져 있으며 이는 야외훈련, 신체훈련, C는 총기훈련에서 A 야외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을 쭉 봤을 때는 무슨 편성훈련, 초편성훈련, 무슨 찾는 방법, 캠퍼스 없이 방위를 찾는 방법, 지형을 찾는 방법, 등등 이렇게 군사훈련이었던 거죠. 체조 중에서 사격설 등등 이렇게 연장한 게벨스가 조급하면 선전도 조급해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진 게벨스는 비정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캐스트나에 따르면 선전 장관은 패전주의적인 문구를 과장된 말로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의 3월 6일자 일기는 나치스의 선진이 얼마나 냉정함을 이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디오는 전날 요새 아닌 요새에서 일어난 전투를 또 실황 전개했다. 브레슬라우시에서 한집 쟁탈하는 전투 상황을 눈앞에 그러듯이 보고했다. 독일과 러시아의 돌격 부대가 서로 한 집에서 그 옆집으로 계단으로 발코니에서 그 다음 발코니로 서로 발길질하듯이 백병전을 벌이고 있었다. 집이 멀어지만 양쪽 모두 그 집들 밑에 깔리고 말 것이다. 베를린에 소속된 선전 중대원들은 이 방송에 몰입했지만 이런 사실을
어, 묘사는 정치자들이 불안감만 키울 뿐이었다. 게벨스의 표를 바꾸다. 이제는 선전의 양상이 바뀌었다. 히틀러 제국이 차츰 꺾여나가고 베를린이 파괴되어가자 게벨스는 공포심을 부추기는 방식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 안심. 베를린 시민들은 게벨스의 표인 총통은 명령하고 우리는 따른다를 곧바로 총통은 명령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참고 견딘다. 그렇게 바꿔갔다. 처칠은 거짓말쟁이지만 큰 인물이다. 반나치스 선전 만화. 나치스는 자신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각 매체를 활용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만화자료는 구하기 힘들다. 신문, 잡지, 전단지 같이 만화를 실을 가능성이 높은 나치스의 광고 자료를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반나치스 만화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반나치스에 대해서는 전쟁 뒤에서 활발하게 반나치스 선전을 했기 때문일까? 1차 세계대전 만화는 정치 선전 도구로 과감하게 이용이 되었다. 이러는데 선정용 에로틱 만화는 전투에서 졌을 때 해결책으로 선택한다. 졌을 때 에로틱으로. 이 저자는 추영현은 해남에서 태어나서 195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나와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네요. 수정날 최후의 유대인 재산 동원령은 1936년 11월 경제장관 샤흐트가 물러가자 4기년 계획 총관 게링이 경제장관에 취임한다. 독일 경제의 탈유대화, 아리아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대인 기업에 1938년 동맹 뒤에 진위되는 4만 5천 명의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을 나라 밖으로 이주시켰는데 폴란드는 유대인 수용을 거부했다. 히틀러 진위되는 독일 국내 폴란드 국적 유대인 1만 7천 명을 폴란드 국경으로 강제 이송하고 그들이 폴란드 경비부대와 소란을 일으키게 하여 유대인에 대해서 국제적인 박해를 현재화하려고 기도했다. 독재국가 나치스에는 광고가 존재했다. 나치스 광고라고는 해도 정권을 잡은 나치스가 직접 광고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치스 제3국 시대 광고라는 뜻이다. 그 무렵의 광고주의인 기업은 모두 국가가 경기를 통치하는 체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 어떻게 된 일일까? 파시즘의 독재 체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국영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탈리아 비스콘티 감독의 나치스가 정권을 거머쥐기 바로 전 시기를 다룬 한 영화에서 유명한 그룹 재벌이 모델로 등장한다. 나치스 기업과 손을 잡아서 정권을 획득했다고 말해도 좋으며 그리 쉽게 파시즘의 세계로 변하진 않았다. 국가가 통치하는 체제 아래 기업이 왜 광고를 하는가? 국가가 통치하는 체제 아래 기업을 조직했는데 왜 광고가 필요했을까? 광고란 늘 경쟁을 따라다닌다. 경쟁은 독재 국가에서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나치스는 경쟁을 허락했다. 샤우트 경제총리 식으로 말하면 나치스라는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기업에 원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히틀러는 단 하루만 관람을 쉬었다. 올림픽 기간에는 유대인 출입 금지 표지가 사라졌다. 게벨스에게 올림픽은 국위 선양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그는 해외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번의 준비를 했다. 그에서 몇 주 만에 호텔이나 카페에서 유대인 출입 금지 표지가 사라지고 바닷가에서도 유대인 출입 금지 표지가 자취를 감췄다.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반유대인 신문도 진열대에 배포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은 게벨스가 예상한 대로 여러 인상을 받았다. 베를린에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 신문에서 읽은 강제 수용소나 게슈타포 본부 지하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 또한 게벨스의 연출에 취했다. 관광객은 게벨스가 예상한 대로 인상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선수들을 보내면 안 된다는 보이콧 운동까지 일어났지만
이렇게 국제올림픽에서 베를린은 순조롭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불황의 화기를 불어넣은 올림픽이었다. 그렇죠? 불황의 화기를 불어넣은 올림픽. 1932년 베를린을 개최지로 결정한 이유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개최를 한번 취소당했으며 그 뒤에 열심히 유치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무렵에 독일은 60만 실업자를 짊어지고 불경기에 허덕였으며 이를 구할 방책으로 베를린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끝 무렵 현상이라기보다 세계적인 불경기 탓이었는데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불황에 빠진 미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때 나치스는 공공사업과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처음 히틀러가 난색을 표한 까닭은 이러한 사업을 이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반대를 한 것일까? 올림픽 개최 준비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며 본전을 되찾으려 해도 그럴 자금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독일이 새로운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림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점. 폭력과 선전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개별선은 폭력이 정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투쟁의 선전이 무기가 된다면 그 무기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폭력이었다. 폭력과 선전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운동의 전진이 혹시 적의 폭력으로 위협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듣기 좋게 꾸며낸 말이나 연대성, 친목의 호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주먹을 쥐고 우리를 치려하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해서 들어올린 주먹을 격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히틀러의 총동군 최고사령관 취임 1934년 8월 1일 대통령 힌덴부르크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눈치챈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수상직을 겸임하는 국가원수법을 작성하게 했다. 국법은 대통령이 사망한 이튿날 즉 2일 뒤 발효된 법이고 독일 수상이 대통령을 겸임해 6개 공군의 수방군 최고사령관의 취임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장관, 육군사령관, 브리치 원수, 해군 총사령관, 레더 제도, 공군 총사령관 또 네 사람은 독일과 그 국민의 총통이고 국방군 최고사령관인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신합해 맹세하고 용감한 전사로서 생명을 걸고 이 맹세를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군인 충성 선서를 했다. 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선서는 히틀러 개인에 대한 선서로 바뀐 것이다. 독일적 그리스도교라는 신앙은 사람을 현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비난했다. 강행적인 독재화의 진행은 강행적인 일어나는 나치당 아래 모든 조직과 개인을 관리해서 총통에게 복종하는 지도자 원리를 끝까지 철저히 주지시키는 것이고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강제적인 동질화이다. 정치적인 독재화는 1933년 3월 그리스도교회와 나치 신앙은 나치당에서 알프레도 로젠베르크 등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문화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교회파도 많았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리스도의 카리스마에 동조한 프로파간다를 중요시했다. 실제로 히틀러는 선서의 한 구절을 자신에게 편리하게 곡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히틀러는 당신들이 듣고 있는 말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머지않아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여준다. 같은 성서를 영감에 의한 번뜩임, 자신을 절대 정의 맹신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반유대주의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에게 악의를 품게 했다. 이 사내는 바로 패스트 같은 존재이고 전 세계 유대인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등의 억으로 하등 인종 율등 민족의 배제를 정당화했다. 이와 같이 성서의 자의적이며 왜곡된 해석은 히틀러에게 그걸 활용을 했구나. 이상하게 활용해서 써먹었어요. 테러 위협 아래 정권 위임법이 가결되었다. 1933년 3월 21일
포츠담 날 포츠담 교회에서 예배와 국회 개회식이 치러져서 정정 촬영을 한 히틀러가 프리드리 대왕의 묘 앞에서 힌덴부르크에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재정 부활을 기대한 황태자 빌헬름 폰 프로이센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는 보수 정치가나 반대파를 안심시키기 위한 히틀러의 전략이었다. 문학, 독도 약되지 않는 문학은 방치하라. 나치스 의지와 반대되는 작품이라도 선전에 도움이 된다고 허락했다. 선전장은 개별서처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은 나치스 의지에 반대하는 문학도 허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학을 장려하려면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허락했다고 해서 새로운 국가와 문화 정책에 전혀 위험을 불러오지 않는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형식적으로도 내용으로도 민족사회주의 사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나치당 히틀러의 독재의 시작은 나치당은 대공황 시대의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만을 품은 국민들을 프로파간다로 선동하고 폭력과 테러를 이용해서 약질했다. 1932년 7월 총선거에서 일당이 된 나치는 보수 정치가들을 끌어들이고 대통령 힌덴부르크의 지지를 얻어낸다. 그리고 이듬해인 33년 1월 30일 히틀러 내각이 탄생했다. 이렇게 해서 돌격대의 양식 형성은 무명의 돌격대와 베를린에서 수행한 개별서 선전활동이 대성공을 이룬 것은 돌격대의 이용에 있었다. 선전 돌격대 를 했다. 1920년대의 나치당 프로파간다. 1924년 초에 투옥적인 히틀러 부대로 돌격대의 정권을 위임받은 레몬 3만 명의 프로트반 전선명령으로 개편해 자신의 사병으로 그래서 대독일의 민족 공동체는 히틀러의 뜻을 받아 프런트반을 비난하고 추락한 히틀러는 나치당의 정치적인 군대로서 돌격대의 재편을 명령했다. 돌격대 1929년 램이 은퇴하자 뒤에 계몽선전 장관이 되는 요제프 게벨스가 이렇게 해서 나섰다는 거죠. 연설의 스킨십 효과. 나치전의 이 평범한 생각을 역전시켜 보였다. 말로 하는 연설의 스킨십이 근대인을 어떻게 포섭하는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00만 부를 발행하는 신문도 문화하면은 3,000명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설의 젊은 파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낡은 무기도 거대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총력전이 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경제력과 전력에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고 장병의 탈주와 반란, 노동자의 파업도 잦아졌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힘을 잃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주와 박해, 대단한 개별소다 베를린에서의 공적 활동 금지는 위축되었다. 금지가 단과적인 행위이며 객관적인 직무 집행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지만 경찰청이 단과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은 나치스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공적 활동 금지까지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을 살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운동인 선전활동은 오로지 대중적인 집회를 여는 것이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바이마르 헌법, 즉 독일 총선거위원회 연합국은 동맹국을 빼고 파리 강화 회의를 열어서 5월에 7일 독일 대표단에게 강화 조건을 수교했다. 독일은 식민지를 모두 잃게 되고 프랑스에서 알자스와 로린 한량, 폴란드의 포젠 한량, 그리고 라이란트 연합군 점령이 결정되었다. 배상의무 전쟁 책임자의 인도 또한 결정되었다. 그리고 군비 제한으로서 독일의 육군 병력은 10만 명으로 하고 참모본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폐지, 전차, 군용기 그리고 하포의 보유 금지가 정해지며 베르사유 조약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개별서는 식사를 할 때 검사는 상차림에 적게 먹었고 그것을 위독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을 때는 미리 배를 채우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활 방식에 낭비벽이 없었던 게 아니다. 개별서는 옷에 돈을 썼다. 쿠르트 리스 요제프 게벨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사복은 100벌이나 되고 관청과 별장에 몇 벌씩 걸어놓고 필요할 때 갈아입었다. 내복과 와이셔츠를 적어도 하루 2번, 구두도 몇 번씩 바꿔 신었다. 비수에 따르면 그는
색깔, 모양, 재질이 다른 구두를 150켤레나 가지고 있었다. 참, 대단하네.